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경제학 내용 중에서요, 화폐 수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화폐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공급되는 거죠. 근데 그 공급된 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 쓰는 거예요. 수요하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폐가 수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파별로 좀 약간 견해가 달라요. 왜 화폐를 보유하는가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왜 보유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걸 바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고전학파 옛날 경제학자들은요,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화폐 수량설해서 말 그대로 교환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이제 물건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총 거래가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이 거래액 있잖아요. 상품이나 어떤 실물이 거래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이면에 화폐가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그 화폐가 이만큼 필요하게 되겠죠. 교환의 매개수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폐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등가에 해당하는 만큼 화폐가 필요하고, 돈이 이만큼 화폐가 필요하니까 중앙은행에서는요, 화폐를 이만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요, 교환 방정식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교환 방정식을 관련해서 1번에 총 거래 교환 방정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게 화폐고요. 화폐 유통속도고요. P고요. T 해서 거래량을 여기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거래액으로 하게 되면 이중 계산되는 그런 문제 있는 것처럼 복잡해져서 그냥 이 T 대신에 우리가 요 Y로 이제 바꿔서 쓸 겁니다. Y가 이제 국민소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설명은 거기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교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교환 방정식에서 이 M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M이 거기 한번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와 관련된 통화량의 증가예요. 화폐에 대한 약간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V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면요. 이게 유통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통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도는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식당 생각해봐. 식당이 어떤 식당은 되게 커요. 커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식당이에요. 그래서 점심에 100명의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밥을 먹고 가요. 그러면 국밥집이라고 하면 국밥이 몇 개 팔리는 겁니까? 맞아요. 국밥이 100그릇 팔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조그만 식당이 있어요. 조그만 식당인데 여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0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 테이블이 회전이 5번 회전을 한다 할게요.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20명이 밥을 먹고 빨리 나가고, 국밥은 빨리 먹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먹고 나가고, 그 다음 또 20명이 꽉 차서 빨리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때는 몇 그릇 팔릴까요? 국밥이 100그릇 팔리는 거잖아. 위에도 100그릇, 밑에도 100그릇 이렇게 팔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100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명 이렇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회전이 빠르게 되는가? 얘는 1회전 하게 되었는데 얘는 5회전 하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그릇이 팔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풀린 M이 있는데 그 화폐가 얼마나 회전되는가, 그 유통속도를 곱한 게 화폐 전체 통화 공급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경제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는 우리가 이제 물가 곱한 거죠. Y가 국민소득이야. 실질 국민소득이니까 PY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명목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명목 GDP.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적인 명목 GDP가 있으면 그것을 돈이 거래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해가지고 화폐 공급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1번에 볼게요.
총 거래량 대신 중간 산출물 생산량을 제외해서요. 거기 보시면 최종 생산물만 고려해서 나타낸 게 최종 생산물 교환 방정식 이렇게 되고요. PY는 명목 GDP가 됩니다. 요거 명목 GDP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통속도는 여기 보시면 요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거래 유통속도라고 그러고요. 총 거래량이니까 이건 소득이 해당하는 거니까 소득 유통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PY가 이만큼 돈이 필요로 하는 거야. 명목 GDP만큼. 그래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만큼의 화폐가 수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V는 뭐다? 느낌이 화폐가 이만큼 공급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밑에 화폐 수량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75페이지에 화폐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나타내는 화폐 수량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 수량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한번 볼까요? 1번 교환 방정식에서 유통속도가 일정해. 그랬을 때 M이 변할 경우 이에 비례해 가지고요. 명목 소득,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MV는 PY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폐가 도는 속도는요.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는 거지. 예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경시대나 이럴 때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도는 속도도요.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유통속도가 일정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여기 나와 있는 PY가 비례적으로 같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는 이렇게 요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목 GDP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목 GDP를 이렇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또 고전학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이렇게 고정된다라고 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만약에 이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된다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일정하다면 소득으로 일정하면 일정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M을 증가시키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때는 P만 이렇게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3번에 원래 나와 있죠. 원래 물가와 명목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화폐가 얼마나 필요하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명시적인 화폐 어떤 수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말이야 이만큼 국가가 있으면 돈이 이만큼은 좀 풀려야 되는 건 아니야? 해가지고요.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화폐가 통화량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환의 매개 기능을 좀 기준으로 보는 거죠.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돈이 이만큼 필요해. 교환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교환의 어떤 매개 기능 요거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정도만 볼게요.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잔고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MV는 PY인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MV는 PY인데 자, 이게 화폐가 얼마나 필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걸요 V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M은 너무 민감하게 심각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명목국민소득의 V분의 1만큼을 화폐를 보유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를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에서 요 V분의 1 있잖아요. 요 V분의 1 색깔을 바꿔볼까요? 간만에 요건가요? 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V분의 1을요. 요거를 명목국민소득의 일정 부분만큼을 화폐로 보유한다 해서 K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K라고 이렇게 쓰게 돼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걸 현금 잔고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알프레드 마샬이요. 사람 이름 밑줄 쳐주세요.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 이렇게 묶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볼게요. 명목 국민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잔고 방정식은요. 실질 통화 화폐 수요 그거를 실질 소득의 일정 비율 K만큼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소득의 수입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왜 보유해? 라고 했을 때 마샬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돈 말이야.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 이게 거기 보시면은요. 화폐, 소득의 수입 시점이에요. 내가 소득을 버는 수입 시점은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초나 월말에 돈이 들어온다고요. 월초에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소득이 들어왔어. 월급이 들어왔어. 그럼 그 월급을요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 화폐를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득 시점하고요 돈을 쓰는 게 돈이 들어왔을 때 일시불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출 시점이 괴리가 된다고요. 내가 100만 원 들어왔는데 10만 원만 써서 그럼 9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남아있죠. 그게 바로 화폐가 나의 수중에 잔고로 남아있다 해서 이것을 현금 잔고 방정식 이름을 그렇게 달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게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의 매매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금융자산을 모두 채권으로 보유하지 않고요. 금융자산 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유하는가 하면 다양한 금융자산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고요. 이게 머니 M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채권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본드라고 얘기해서 B라고 쓸 거예요. 아셨죠? 두 가지로 이제 보유하는데 일정 부분은 전부 다 채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화폐,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거래적 동기로 화폐 수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그걸 P로 나누면 실질 통화 잔고 해서 실질 리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P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명목 화폐 수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실질 화폐 수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고전학파와 관련된 화폐 수요에 대한 얘기를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환 방정식은요. 교환을 위한 매개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일정 기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MV는 PY 할 때 돈이 도는 거잖아. 유통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단계에는요. 이 V가 고정돼 있어요. V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잔고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잔고라는 게 지금 내가 내 수중에 얼마를 키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환의 매개 수단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을 조금 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 여기 절량이라는 개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가 어떤 이자율과 미래의 기대 물가 등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위에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 1번에 교환 방정식과 현금 잔고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V가 일정해서 화폐 수요가 국민소득 크기에 의해서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다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V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고전학파는 에이 무슨 소리 이자율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현금 잔고 방정식은 V가 어느 정도 살짝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요.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는요. 화폐를 당신은 왜 보유합니까? 이거예요. 화폐를 당신은 왜 보유하죠? 보유하려는 동기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전통적인 교환 방정식에서는요. 거래 수단으로 이제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수단으로 보유하는데 근데 이거는 소득에 비례한다고요. 돈이 많을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에 이제 비례하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요. 우리가 화폐를 보유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자산이 또 채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일정한데 야 이거 화폐 이자율에도 영향 받는 거 아니야? 가치 저장 수단 요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자율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건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서는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로 이렇게 확대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요 표 정도만 살짝 봐주시고요. 요즘은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참고에 마샬의 K와 유통속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라는 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샬의 K라고 해요. 마샬의 K. 그래서 명목 국민소득의 K%만큼을 내가 화폐로 보유하는 건데 이 K가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유통속도의 역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V가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가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유통속도의 역수. 우선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케인즈는요.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자, 리퀴디티라는 표현 거기 나와 있어요. 1번에 보세요. 자산이 가치의 손실 없이 얼마나 빠르게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교환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거든요. 화폐가 교환을 위해서 돈이 돌고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번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국밥을 먹었을 때 화폐, 특히 현금을 만약에 돈을 내면 그냥 오케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수표라든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약간 망설이지만 오케이 하기도 하고요. 열악한 어떤 가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아니면 그냥 카드도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그걸 가지고 하면 이게 거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지분 얼마 줄 테니까 밥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거의 가치 손실 없이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도는가 그걸 유동성이라 얘기하는데 3번에 밑줄 치세요. 모든 종류의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화폐예요. 그래서 화폐 이꼴 우리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화폐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가장 높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화폐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유동성 선호의 동기, 유동성을 왜 화폐를, 그러니까 유동성 선호라고 하면요. 다시요. 왜 화폐를 보유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유동성 이꼴 화폐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냐면 거래를 위한 동기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래 매개수단이야. 국밥을 먹거나 거래할 때 화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비적 동기가 있습니다. 케인즈가 봤을 때는 비상금 있잖아. 비상사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래에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비상사태예요. 비상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폐를 보유한다. 여러분 어떻게 비상금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또 하나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이 제일 높아서 굉장히 좋다니까요. 화폐는 거래의 원활한 측면에서는 최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자산을 어떻게 보유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금융자산을 우리는 하나는 현금으로 보유해요. 그걸 화폐라고 할게요.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이제 채권 이렇게 방법으로 보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화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는 제일 좋아요. 근데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으로 보유하면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고르는 거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화폐로 보유하게 되면은 거래는 되게 원활하지만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고 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은 포기해야 되지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이야 화폐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머니에 무슨 뭐 1억씩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거래를 위한 정도의 사람 수준이 있어요. 그 정도 나머지는 그거를 투기를 통해 가지고 차익 거래를 누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스페큘레이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1번 보시면 가게와 기업은 일상의 거래인, 그렇죠? 일상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목적으로 소득과 영업 동기를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고요. 자, 거기 수입과 지출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를 메우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랑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어떤 시차, 타임렉을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많이 보유해요. 그래서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지금 얘기하는 비상금인데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하고 비상금이 누가 더 많을까요? 아, 그렇지. 당연히 이것도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기회를 보아 채권 살 돈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활성잔고 이상, 우리가 활성잔고라는 액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돈인데 뭐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는 돈, 초과 보유금 가지고요, 우리가 채권을 구입해요. 그럼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3번에 밑줄 치세요. 화폐는 유동성은 굉장히 높지만 수익은 별로 없어요. 채권은 유동성은 낮지만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을 위해서 채권을 구입해요. 그럼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은 높지만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휴잔고 감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채권을 팔았어. 그럼 돈이 들어오죠. 그럼 화폐, 유휴잔고라는 게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가 증가, 감소가,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 일정한데, 이게 일정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을 내가 많이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화폐는 줄어들고, 채권을 줄이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영향 받습니까 하면요, 이거는 중요한데요, 암기하셔도 돼요. 우선 이자율에 대한 감소 함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이자 수익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화폐보다는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게 훨씬, 이자가 바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랑 이자율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면, 이게 S가요, 스페큘레이티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요거는 살짝 봐주시면요, 여러분, 본드의 채권 가격 있잖아요. 채권 가격. 이 채권 가격은요, 우리가 이자율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뭐랑 같은 말입니까? 라고 하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맥스가 되면은 이자율은 이제 미니멈, 가장 최저점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1번 한번 볼게요. 이자율이 최고 수준이면, 자, 이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은 상황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야. 본드의 가격이 거의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맥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유휴잔고 밑줄 치고 그냥 여분의 화폐, 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는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채권 사야지. 아니, 집값이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럼 다시요.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유한다고 그랬어요? 화폐 또는 채권으로 보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제 쭉 보유를 하게 되는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야.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 이렇게요.
얘는 이제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화폐 가지고 채권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올라가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돈 가지고 채권을 사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물론 떨어지든 비싸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구입을 해야지 나중에 비싸게 물건을 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기적 화폐 수요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채권을 매입하면 화폐 수요가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번 보시면 이자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자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거예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미니멈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거는 뒤에 다시 하고요. 이자율이 최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최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야. 가장 비싼 가격으로 올라간 거야. 그럼 이때 채권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중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화폐, 총알, 통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투기적 화폐 수요가 맥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따로 안 쓰셔도 되겠죠? 화폐와 관련해서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채권 별로 싫어. 비싸게 샀다가 지금 떨어지면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다시 채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요. 감소하고 대신 화폐에 대한 투기적 동기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밑줄 치세요. 이건 앞으로 계속 자꾸 보게 될 거예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무한탄력적인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좀 그래요.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거의 제로가 돼가지고 거의 제로 바운드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교수님 책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게 이자율이 제로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런 경우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이니까 무한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수평이면 탄력성이 무한대로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최저 이자율 수준에서는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고요. 유휴 자금의 증가분이 모두 투기적 화폐 수요의 증가분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화폐 수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화폐를 당신은 왜 보유합니까? 해서 케인즈가 이것을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quidity 선호설이니까 preference 이렇게 얘기했어요. preference. 네, 그래서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를 위한 동기. 물론 세 가지예요. 예비적 동기도 있는데 그런 거래적, 예비적은 특히 예비적 동기가 비상금이 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게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 해가지고요. 요거를 거래적 동기에서 트랜잭션 해가지고 T라고 거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요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예요. 그래서 거래적 아니면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이게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요.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동성 선호설에 입각한 화폐 수요는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 관계고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떨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는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번은 참고로 보세요. 당시 케인즈가 있었을 때는 요 화폐 수요할 때
물가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이슈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고정돼서 없다라고 하면 이 화폐 수요가 명목입니까? 실질입니까? 하면은 뭐 큰 관심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명목 화폐 수요가 2배로 오를 때 물가도 2배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2배로 올라갔는데 얘도 2배로 올라가면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실질 의미는 변화가 없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이자율의 평면에 표현을 해서 나타낼 거예요. 소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상향인데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더라도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변화가 없어요. A에서 B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이자율에 의해서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줄어들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하락하게 되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또 C에서 D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 평면에다가 우리가 화폐를 표현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를 화폐 수요 이렇게 표현할 건데 지금 요거 나타낸 거예요. 살짝 다시 한번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화폐에 대한 건데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고요. 이자율 평면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얘는 수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는데 얘는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렇게 합한 거를요. 화폐 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화폐 수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이자율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R0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고요. R0가 있을 때 요만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에다가 요만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R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점점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한다라는 그림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 그림 좀 한번 직접 그리셔서 잘 음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래프 좀 잘 보셔서 이자율 평면에 우리가 화폐 수요 공급을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드만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통화주의, 고전학파의 계통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니 기존의 고전학파 조상 선배들은요. 야, 화폐 수량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는 거래적 동기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래적 동기만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자율도 좀 영향받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신화폐 수량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폐 수량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가 소득에 비례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소득 이외에 이 K가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인즈가 대세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케인즈의 대세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케인즈가 야, 화폐 수요는 말이야 이자율에도 영향 받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고전학파 선배들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드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거까지 인정.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샬의 K가 이자율,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자율 하면 애매하니까 이자율요 본드에 대한 이쿼티, 채권에 대한 아니면 증권에 대한 인플레이션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요 요런 거에 의한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도 다양한 좀 뭔가 발전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화폐 수량설이 이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좀 가볍게 봐주세요. 크게 봐주세요. 제가 크게 설명드리니까 책에는 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냥 교과서,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있어서 넣어놓긴 한 건데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공통점은 화폐 수요도 이자율의 마이너스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전화폐랑 신화폐 수량설은 보면은 고전화폐는 순수한 화폐 수량설은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전화폐 입장에서는 야 프리드만 너 배신이야? 아니, 배신은 아니고 아직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케인즈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요 그게 단기에는 모르겠지만 장기에는요 미미합니다. 아무 상황 아무 영향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배신은 아니고 그냥 케인즈가 워낙 득세하니까 케인즈 얘기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약간 고전화파의 어떤 그 기존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이자율이 요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됩니다. 미미하다. 그래서 대부분 다 화폐 수요는 실질 소득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인즈는 어떻게 된다? 아니야. 이자율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자율 탄력성이 엄청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그 이론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고전학파에서는요, 이자율이 대부자금 시장설이다 해서 자금의 공급인 저축, 자금에 대한 수요인 투자, 거기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화폐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말이야, 사과 10개 줄 테니까 너 나중에 1년 후에 사과 11개 줘.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건데, 뭐 현대에 이제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화폐를 무시할 수 없지만 초창기 고전화폐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을 빌리는 거기서 나온 건데, 케인즈화폐는 거기서 이자율이 나온 건데, 케인즈의 이자율은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실물 시장이 화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실물과 관련 없이 사람들이 화폐를 주고받는 데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정된다니까요. 화폐 공급. 여기 보시면 여긴 이자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준비율하고 여기 나와 있는 현금 보유 비율, 본원통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공급은 수직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소득에 비례하는데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자율에 반비례해서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이자율에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R1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R1. 우리 수요 공급 생각하시면 돼.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야. 그래서 0이 R1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다 쓸게요. R1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화폐 수요는 이만큼인데 화폐 공급이 이렇게 커요. 화폐 수요보다 화폐 공급이 큰 거 보이세요? 화폐에 대한 수요보다는 화폐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에 대한 공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시중에 화폐가 되게 많이 풀린 거야. 그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돈을 빌리기도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야. 이자율이 떨어져야 돼. 이자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니까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가 스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화폐 공급은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화폐 수요가 이걸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죠. 공급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져서 되는 상황이 스톱 해서 멈추게 돼요. 그럼 더 이상 이자율이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균형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그림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이렇게 조정되면서 화폐 수요 공급이 조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자율 이외에 다른 게 변한다고 할게요.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도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이 이제 뭐 두 개가 좀 섞여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 할게요. 화폐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화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이자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증가시.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요거 표현한 건데 미니 그림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되니까 화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화폐 공급이 제로에서 1로 증가했어요. 뼈대만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폐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 공급이 팍 증가해서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되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균형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만약에 또 소득이 증가했다 할게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시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화폐 수요가. 이해 가십니까? 화폐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자, 그러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그러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책에서는 뭐 381페이지에 그 화폐 시장의 충격과 이자율 조정 과정 해가지고 설명 나와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고전학파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대부자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금에 대한 공급과 자금에 대한 수요인데 그게 누출과 주입, 그거랑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금의 공급이에요. 자금의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사과 시장이다라고 하면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요.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남았네. 누구 빌려줄까? 이게 자금의 공급이에요. 사과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게 투자가 바로 그거야. 아, 나 사과를 좀 직원들한테 먹이면서 선물로 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과가 좀 더 필요로 하는데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예요. 사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제 저축과 투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금, 수평 중에다가. 사과라고 보시면 돼요. 사과의 가격이 이거죠. 자금의 가격이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워낙 이제 현대경제에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화폐 이렇게 해서 늘상 돈을 빌려주고 저축과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는 화폐가 배제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물 교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자금의 공급과 자금의 수요 해가지고요, 자금의 공급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되게 많은 거야. 사과를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럼 빌리는 대가가 서로 경쟁이 붙는 거니까 빌리는 대가가 이렇게 싸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일반균형 모형이다 해가지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고전학파의 그 이자율과 관련해서 대부자금 시장설이 되고요. 이 앞에는 케인즈의 이자율 해서 화폐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실에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걸 두 개 좀 짬뽕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시장과 대부자금 시장을 같이 융합해 가지고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케인즈는 찾습니까? 이자율 결정의 부분균형 분석 모형 382페이지 1번에 보시면 케인즈는 화폐시장만 고려하고요. 고전학파는 생산물 시장만 고려해요. 대부자금 시장만 고려해요. 근데 어느 한 시장만 놓고 떼어쓰기가 뭐하니까 두 개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살펴보겠다라는 게 일반 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필요는 없어요. 시험 대비로서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통화금융정책에 대해서 볼 건데요. 통화정책의 의의와 목적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여기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 경제 성장 이런 걸 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중간에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재할인율, 지급진비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금리라든가 이걸 조정을 해서 이걸 운용 목표라고 합니다. 아니면 지급준비금을 조정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나와 있는 통화량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환율 이런 걸 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경제 성장 요거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통화정책 당국이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러한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그런 과정을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요즘 최근에 거시경제학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용어들 정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 경로입니다.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단기 금리가 인하돼요. 근데 단기 금리만 인하되는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가 인하되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투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비도 증가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은행에다가 내가 저축을 하면 이자 수익이 별로 없어. 에이 써버리지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총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타내면 여기 1단계에서는요. 화폐 공급이 여기 금융정책이 단기, 장단기 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게 되고요. 그게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물 부분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리 경로의 장애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용할당. 이 비슷한 건데 이거요. 자, 은행이나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야, 이거 말이야. 저 빌리는 사람이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용할당 그림인데 이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돈을 빌려준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요. 한 5%의 이자율만 쳐준대. B라는 사람은요. 그냥 저는 한 3% 이자율만 쳐줄게요. 근데 C라는 사람은요. 저는 10% 아니면 뭐 20% 이자를 쳐주게 이런단 말이야.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아니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제일 좋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 왜 딴 사람들은 3에서 4에서 5%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20%라고 하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망하기 이제 일보 직전 위기 상황인 거야. 돈이 급한 거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돈이 딸리는 거야. 자금 유동성이 지금 이제 안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20%라는 금리를 통해서도 나 돈을 빌려야 돼. 이거요. 잘못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면 돈 아예 못 받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재무 상태가 좋은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재무 상태를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에 이게 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 수 없어. 이게 비대칭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무 상태라든가 돈을 어디다 투자. 이 사람이 20%의 돈을 빌리면 투자 같은 경우는 엄청 위험이 높은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죠. 높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로또 이런 거에만 투자해야 된다고. 그럼 진짜 수익을 못 내면 나중에 망하면 아예 돈을 못 받으니까 에이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해가지고요. 은행의 어떤 이율이라고 할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의 이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거꾸로 후방불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R0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R0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냥 나는 R1으로 좀 낮은 금리로 할래. 왜? 이런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장애물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 경로가 있습니다. 화폐금융정책은요, 이 자산 가격,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은 적정 수준, 그쵸? 거래를 위한, 생활을 위한 유동성, 그거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걸 갖고 처분하려고 합니다. 남는 돈 가지고 주식을 구입하는 거야. 이게 토화주의 쪽의 주장이에요. 그럼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해요. 아니면 케인즈아는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은행에 돈 넣으면 뭐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역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대표적인 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와, 나 부자 됐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요, 나 부유해졌어 생각하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대출이 점차 용이하게 되고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토빈의 Q 이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토빈의 Q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대체 비용보다. 그래서 토빈의 Q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요, 이윤이 증가하게 해서 투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화폐 금융시장의 파급 경로와 관련해서 이자율 경로, 자산 가격 경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환율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국제금융 파트에서 할 건데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요. 자, 이거 우선 머릿속에 암기해 두세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올라가면요, 그러면 외국 물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진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민 소득 할 때는 Y는 C, I, G, 순수출 할 때요. 자, 우리가 화폐 공급 통화량을 증가시켰잖아요. 증가시켰을 때 미치는 경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 이자율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또 이게 부가 증가하는 거죠. 부의 효과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가격 경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요. 그래서 이 정부 부분만 빼고요. CIG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 이게 올라가는 그 결과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또 신용 경로가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했습니다. 화폐 공급을 축소하게 되면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고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 결과 차입 기업의 대출 상환 의무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게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먼저 피해를 봐요. 개인들, 자영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허덕여요. 그래서 경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돼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 메커니즘이 반대로 작동돼 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그래 가지고 여기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게 속도가 되게 빠르게 작동된다라는 게 바로 금융 가속기 이론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거시경제 얘기인데 용어 정도만 살짝만 봐두세요. 요거 나와 있는 거죠. 화폐 공급 축소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위축되고 여기서 통화 공급을 줄이는 거야.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도산되고 은행이 망하는 그 경로를 화폐 금융 가속기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용어 정도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화폐 금융과 관련된 파급 경로에서 여기 정리된 거예요. 금리 경로, 자산 가격은 토빈의 Q 이론, 부의 효과 이렇게 있고 환율 경로, 신용 경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좀 표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어떤 수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일반적인 정책수단과 선별적인 정책수단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7페이지 가보시면 선별적인 정책수단은 이게 이제 잘 쓰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꼭 집어서 핀셋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한도를 정하거나 대출 한도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출 얼마 이상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규제합니다. 이자율을 규제하는 정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긴 좀 그래.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일반적인 정책 수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공개시장 조작, 오픈마켓입니다.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정부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고 제할인율 정책이 있어요. 먼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공개시장에서 정부가 정부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반대로 돈이 나가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급준비율, 우리 지난 시간에 화폐 공급과 관련된 승수 봤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승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보시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뭐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한증권, 환매조건부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되셨을 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잠깐 넘어가시고요. 재할인율이다 라고 하면은요. 재할인율 정책은 자 어떤 사람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음을 100억짜리 되는 걸 내가 돈이 필요해. 6개월 후에 이거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은행에 가는 거죠. 시중은행에 가서 자 이거 어음을요 그냥 돈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할인을 받아요. 이게 100억짜리 되는 어음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할인을 받아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요 그냥 한 90억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10%깡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중은행이 어음을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중은행이 다시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어음을 가지고 현금화 하려고 해요. 이 중앙은행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가가지고요 다시 이거 어음을 제시를 하고요. 제시를 하고 현금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할인받은 이 어음을요 또다시 할인받는다 해서요 우리가 재할인율을 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할인율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10% 만약에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하면은 90억 이걸 받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가 아니라 20%로 이제 재할인을 하면요 돈이 한 80억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재할인율을 인하하게 되면요 이 어음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게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급증비율 인하를 해야지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재할인율도 인하해야지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정부의 본드 채권을 매입해야지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서 요즘 통화 공급 목표에 설정해서 돈을 얼마나 풀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요. 자 교재 내용 보시면 3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암기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MV는 PY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시에서 탄력성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내요. 화폐 공급의 증가율은 유통속도의 증가율, 얘는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야 되는가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럼 여기 이제 빼기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줘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뭐 3%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가 됐습니다. 화폐 유통속도는 2%입니다. 돈을 얼마나 풀어야 되겠습니까?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목표관리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율 목표제에서요. 1번은 살짝 넘어가시고요. 2번에 보시면 윌리엄 풀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인데 이게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느낌이 실물 경제와 관련된 게 느낌이 이자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경제랑 관련된 게 느낌이 통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암기하세요. 우리 보통 거시경제 할 때는 아니면 밑에 그림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ISLM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실물경제랑 관련된 게 뭐가 관련됐다?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불안정하면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실물경제가 불안하면 이거는 통화량 아니면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사용하는데 이자율이 불안정이라면 이렇게 해요. 불안정인 경우 그럼 뭐를 중간 목표로 사용해야 된다? 예,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사용하고요. 금융경제가 불안정하면 이게 통화량이 불안하면 그때는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기까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목표를 통화량과 이자율을 사용해 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됐어. 중앙은행의 본원적인 기능은 말이야 물가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중간 목표 정하지 마. 알아서 그냥 물가를 무조건 잡어. 이게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 해가지고 직접 잡자! 이렇게 되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물가는 무조건 잡기 때문에 물가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물가의 불안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제도요. 여러 가지 이제 98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얼마 이렇게 단일 숫자로 바꾸긴 하고 때로는 이제 변동폭을 밴드를 줘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중간에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데 한 요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요. 자, 다시요. 중간에 중간 목표를 잡아가지고 통화량 이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를 그냥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 목표 관리제랑 물가 안정 목표제는 여러 가지 해서 최종 목표 물가 요거 하나만 잡는 거야. 다른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약간 올드한 방식이고 최근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고는요. 이자율 하한과 양적 완화 정책 요건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버냉키 의장은요. 뭔가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아주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율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와 믿음을 줘서요. 장기 이자율도 낮게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중앙은행의 자산 구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제 공개시장에서 장단기 채권을 매입해가지고요. 장단기 이자율의 변화를 미치게 돼서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자산이 단기 채권이면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 돈을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2년 안에 갚아야 돼. 그때까지 뭔가를 막 급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장기 대출을 해줘. 그럼 내가 그 20년 동안 뭔가 잘 사업을 해가지고 벌리면 되는 거니까 갚을 수 있겠죠. 장기 채권 위주로 변화시켜서 자, 정부를 믿고 또 돈을 금방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좀 열심히 뭐 좀 해보세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와 자산 규모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데 그래서 금리에 영향 주는 효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때 아예 금융자산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경기 부양책으로 2007년, 8년 그때 금융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러 준칙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맛보기로 살짝 말씀드리면 K% 준칙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자율을요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경제가 뭔가 이렇게 경제가 과열되는 거야.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Y가 만약에 더 커요. 그럼 경제가 이게 과열이 된 것이고요. 인플레이션도요. 목표라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요 파이 스타가 이게 더 커요. 그러면 경제가 역시 과열된 거야.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이게 딱 고정시킨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테일러 준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조금 최신 얘기고 좀 어렵긴 하니까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보셔도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어떤 문제를 다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화폐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화폐를 왜 수요하는가 해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그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는 플러스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것만 잘 보시고요. 자, 화폐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원 통화에다가 우리가 승수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현금 보유 비율에다가 지급 준비율 이렇게 된 거죠. 지급 준비율 Z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요 식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내용들 잘 보시면서 좀 반복 복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화폐 수요, 화폐 공급과 관련된 통화 정책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2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